그죠? 그럼 그 물품을 구입할 때 공급하는 사람들하고 계약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물품을 구입하는 게 아니라 공급하는 경우도 있어요. 한 가지 예를 들어서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이런 경우가 돼요. 그 아파트 단지에 들어가면 엘리베이터 있죠. 엘리베이터에 딱 들어가서 제일 먼저 눈에 보이는 게 뭐가 보입니까? 광고, 거울이 보이죠. 그죠? 그 거울도 아파트 규모에 따라서 입찰을 봐요. 그래서 광고업자들이 그걸 사가지고 그 밑에 광고 붙여주고 얼마씩 해서 공급해주고 마진을 받는다고요. 그러면 자, 관리소 입장에서는 그거를 경쟁 입찰시키겠죠? 그럼 높은 가격을 계약을 해요? 낮은 가격으로 해요? 높은 가격. 그 얘기예요. 여기 써져 있는 얘기. 그 다음 거꾸로 합시다. 아파트 관리소에서 어떤 물건을 공급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뭐가 필요한지 모르겠지만, 어떤 여러 가지 자재 같은 게 필요할 거 아닙니까? 하이타이도 필요하고. 근데 그거 공급받을 때도 경쟁 입찰하겠죠. 경쟁 입찰하는데 그때는 높은 가격으로 사요? 낮은 가격으로 사요? 그런 얘기들이 이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쪽 부분은 큰 문제가 안 된다 이런 얘기죠. 다만 물품 구매나 공사 용역 등을 할 때는 입찰 또는 개찰 기일로부터 며칠 전에 적어도 10일 전에 알려줘라. 이거 외우지 마세요. 그냥 사전에 알려주고 해라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그 금액이 얼마 이상일 경우에는 신문에다 하고 얼마가 안 될 경우는 게시판에다 할 수도 있다. 그 기준점이 얼마? 1,000만 원 정도. 그러니까는 1,000만 원 미만 200만 원 이상인 공사는 신문이나 게시판에도 할 수도 있고 1,000만 원 이상인 경우는 반드시 일간신문이나 주간신문에 해라. 신경 안 써도 됩니다. 할 때 이런 공급계약은 입찰로 한다. 그 입찰은 공개 경쟁 입찰인데 몇 명 이상? 2 이상 참석해줘야 한다. 이런 얘기들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런 얘기들에 대한 문제가 나올 때 공급할 때 예전 가격이 있고 공급받을 때 예전 가격이 있겠죠. 할 때 그 가격은 공급할 때는 비싼 가격이고 공급받을 때는 싼 가격일 겁니다. 그게 225쪽 중간에 예전 가격 작성이라는 이런 얘기입니다. 밑에 참 개찰 및 낙찰자 결정이란 얘기예요. 최고 가격, 최저 가격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게 시험에는 이쪽 부분이 나오는 건 아닙니다. 아니지만 이런 경우도 있다라고 한번 읽어보시다 이런 얘기고요. 계약서 체결은 여기서 한 가지 조심하셔야 될 거는요. 계약의 체결은 계약 주체와 낙찰자 간에서 계약서에다가 서명 날인한다라고 돼 있죠. 기명 날인한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죠? 기명 날인에다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세요. 자, 이게 중요한 건 아닌데 한번 설명을 들어보자라는 얘기. 225쪽 하단 부분에요. 기명 날인함으로써 성립한다. 세 번째 밑에서 세 번째 줄에 있죠. 네? 이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자, 아닌데 기명 날인이라는 얘기는 뭐가 기명 날인이라는 건 도장 찍는다는 얘기죠. 네? 이름을 쓴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김세윤 해놓고 도장 빡 찍는 게 기명 날인이잖아요. 그러면 자필로 김세윤이라고 쓰고 도장 찍는 걸 잊어버리게 되면은 유효한 거예요, 안 유효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김세윤이라고 이름 쓰는 거 빼놓고 도장만 찍어 놓으면 유효합니까? 무효합니까? 이게 참 문제가 됐은 적이 있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 뭐라고 돼 있어요? 법조문에 기명하고 가운데 점 찍어져 있고 날인한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걸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 가운데 구분이 돼 있으니까는 기명을 해도 되고 날인을 해도 되고 이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이 있고 두 가지를 같이 해야 된다라고 해석한 사람이 있는데 이게 중개업자들 그 문제에서 계약서 작성할 때 이런 얘기가 돼요. 할 때 어떤 중개업자가 하나를 빼먹고 도장을 안 찍은 거야. 그러니까 이게 무효다라고 주장해서 소송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판사가 기명 날인은 같이 해야 된다라고 일단 판결은 해줬다고요. 그래서 이건 안 된다라고 해줬는데 요 가운데 점 찍어진 입장으로 보면 요거 따로 할 수도 있다라고 보통들 해석을 해요. 근데 법에서는 같이 묶어서 해야 한다. 이런 식의 문장을 한번 읽어보자라는 얘기지. 이거 중요하다는 뜻은 아니에요.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항상 경쟁 입찰 방식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5번째 수의계약으로도 할 수 있다.
자, 관리 주체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 및 예산에서 정한 사항 또는에다가 동그라미 치고요. 사업계획 및 예산에서 정한 사항에다가 밑줄을 쳐놓으시고 수의계약편에요. 또는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승인한 사항, 또 어떤 경우에는 수의계약할 수 있다. 두 가지가 있다는 얘기죠. 그 두 가지가 첫 번째 사업계획 및 예산에서 정한 거나 아니면은요 입대회의에서 승인했을 경우는 경쟁 입찰로 하지 않고 수의계약할 수도 있다. 그런 내용들이 어떠냐 뭐 잔뜩 써놨는데 밑에 거는 신경 안 써도 좋습니다. 수의계약할 수 지금 당장 신경 안 써도 된다는 얘기예요. 수의계약할 수 있는 경우 수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이거를 지금 신경 쓰라는 얘기예요. 어떤 경우 사업계획 및 예산에서 정한 사항, 입주자 대표회에서 승인한 사항, 요 두 가지는 수의계약할 수 있다. 밑에 그런 내용들이 할 수 있는 게 뭐냐 1, 2, 3, 4, 5 써진 거는 나중에 시간 날 때 따로 정리하는 거란 얘기죠. 자,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 걸 모두 묶으면 경쟁 입찰해야 되는데 몇 명 이상 참석해야 된다? 2인 이상 참석해야 되고 최고 가격으로 결정되는 경우가 있고 최저 가격으로 결정되는 경우가 있겠죠. 그건 어떤 경우가 내가 생각해 보면 되잖아요. 내가 살 때는 최저 가격, 팔 때는 최고 가격. 이게 원칙이지만서도 수의계약할 수도 있다. 어떤 경우에 두 가지 경우라고 그랬어요. 그죠? 사업계획 및 예산에서 정한 거라든가 아니면은 입대회의에서 승인한 것은 수의계약할 수 있다. 그리고 수의계약